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경제적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3단계로 갈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 현재 상황 짚어보고 또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정부는 거리 두기 2단계를 좀 더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3단계로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실제 네.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거의 3단계 수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2.5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학교들도 원격 수업하고 있고 마스크 쓰기도 의무화하고 있고 10인 이상 집회 금지하고 있고 우리 국민 서울 시민 모두가 다 거리두기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라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을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단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고 즉 16일부터 서울 수도권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것은 4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이 방역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집단적인 발생이 나타날 것인지 이번 주가 기로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제 또 확진자가 300명대로 다시 늘어났으니까요. 지금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 언제 정점을 찍고 꺾일지도 관심입니다.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그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가 정점일지 이미 정점이 지났는지 이것까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3일 날 397명이 확진되었을 때 사실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정점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주춤하는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언제 또 산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통제할 수 없는 악화되는 상황도 갈 수 있고 또 이번 주말로 가면서 지난 2주간 우리 국민들이 잘했다고 그러면은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어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우리 방역이나 의료 체제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사례 비율도 지금 20%를 넘긴 상황이고 여기에 뭐 N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학 조사가 다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20%고 서울의 경우는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이 깜깜이 환자를 지금 찾아낸다는 의미보다는 이 깜깜이 환자들 그 이후에 확진자들 수가 지금 너무 많아서 300명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동선을 다 찾아가는 것이 아마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K방역이라는 것이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고 자가격리시키고 거기 진단을 함으로 해서 무증상 상태에서 치료를 해서 사망률도 많이 낮춰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깜깜이 환자라는 것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켰냐에 따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더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은 우리 방역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말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중증 이상은 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무증상자나 또 경증 환자 정도는 자가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야 한다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즉 병상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가격리 즉 자기 집에서 격리를 하는 스스로 격리를 하는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침실 각각 쓰고 화장실 따로 쓰고 서로 대화할 때도 2m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이때는 보건 마스크입니다. 주변 환경을 잘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충분히 한 2주 정도만 견디면 되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 안 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실은 이런 자가격리 자기 집에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한 사람 돌봐주는 간병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저 다른 곳으로 보내서 두 사람만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런 소독이나 환기들을 철저히 해야만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간병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구진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열, 기침, 구토, 설사 이런 일관된 발현 순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뭐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 예.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 질환들이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데 뭐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열이 나면서 근육통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어떤 것이 먼저다 나중이다 지금 거의 알 수도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또 많고요. 즉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예. 이 통계적인 증상의 순서만으로는 이것이 코로나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내과 선생님들이나 문진을 할 경우에는 의심해볼 만한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재감염이거든요. 홍콩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재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비관적인 전망은 너무 섣부른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완치된 다음에 격리 해제 퇴원한 후에도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오고 또 증상이 나타난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네.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사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성은 없고 실제로 바이러스의 찌꺼기다, 유전자의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끝난 것인데 실제로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지금 홍콩에서 나온 이 이유는 그 바이러스가 좀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다시 재감염이 됐다. 그것도 4개월 반 만에 재감염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재감염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한 개의 케이스만 갖고 그럴 수는 없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좀 다행인 것은 우리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변이가 일어나는 부위 자체가 우리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 백신의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항체가 면역력을 가지는 부위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 맨 처음에 우한에서 나온 처음 바이러스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만드는 백신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 봐서는 이 변이가 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최근에 한 교수가 이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심하다라고 이제 네.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시는데 경증 환자에서도 이 후유증이 생기기도 한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다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예.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 예. 사실은 이 경증이라고 해서 이 후유증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서 여러 장기들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경증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알지 못하는 후유증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 후유증이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들은 좀 의심이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것이 예. 잘 규정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좀 중증인 사람들의 후유증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이 증상들이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후유증들일 수가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더 이 여러 가지 역학적인 연구라든지 임상 연구들에 의해서 좀 더 규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즘에 또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풍 기능을 뭐 강조를 하는 인기를 끄는 망사 마스크라는 것도 나왔고 또 마스크를 어디에서나 항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스크 이 목걸이까지도 맞아요.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방역이라기보다는 비말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 보건 마스크인 경우는 전부 다 인증이 돼서 뭐 KF80이라든지 N95라든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AD 마스크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준 거거든요. 적어도 55에서 80% 정도 비말 방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망사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그런 인증이 되지 않고 네. 사실은 별로 비말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 미용상이라든지 통기성 같은 것이 좋으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